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를 써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10% 늘린 거지 그냥 숫자를 막 조합한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규 재무디렉터입니다. 올해 큐코노믹스가 새로운 코너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셨던 그 실전, 사회초년생, 200, 300만 원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지, 좀 대출이 많은 사람들, 부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결혼 준비, 다양한 케이스들을 실제 사례들을 다뤄보고자 할 거고요. 최근 사례도 다룰 거고, 과거에 이전에 잘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신땡땡 교육생님의 사례입니다. 공학대학원의 석사과정생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을 급여로 고정적으로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 한 평균 40 정도에 기타 부수입이 한 10 정도. 그래서 총 받으시는 게 이제 210인데 얼마를 쓰시나 봤더니 120을 쓰시네요. 반 이상 쓰고 계시고 저축 투자는 한 40 정도. 그다음에 잉여 자금이 한 50 정도. 사실 지금 잉여 자금을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분의 재무 목표는 이제 결혼, 주택, 은퇴, 보통 이제 평범한 20, 30대 분들의 목표가 될 거고 보유 자산을 확인을 해봤더니 주택 청약 262만 원 정도, 비상자금 110만 원 정도, 펀드 주식 320만 원 정도, 나머지 자산 없어서 총 약 한 7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표준 자산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4대 자금과 4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비율이 사실 7대 3이에요. 근데 이 7대 3이라는 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축 투자가 7이고 소비성 지출이 3이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데이트도 안 해야 되고 자취도 사실 안 해야 돼. 근데 그 현실적으로 20, 30대들한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비율이 6대 4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비율이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5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신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소비성 지출이 한 57%, 저축 투자가 19%, 사실 이미 반을 넘어버렸어요. 소비에서. 그리고 남는 잉여 자금이 24%. 사실 잉여 자금이 많이 남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개선 포트폴리오 제한 이런 거는 그냥 막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상황에 맞게 재무 목표에 맞게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 지출이 80이고 변동 지출이 40이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80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월세 관리비가 45, 통신비가 5, 교통비가 10, 부모님 용돈이 20이었어요. 사실 이 고정은 사실 거의 건드릴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줄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변동 지출 좀 살펴봤더니 식비가 30이고 의료구입이 5, 경조사가 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저축 투자를 봤더니 40.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적금 20, 주식 10, 주택 청약 10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잉여 자금 같은 경우는 CM에 이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고 계셨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시켜드렸냐? 고정 지출은 제가 말씀드렸죠. 건들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 의류 구입 같은 경우는 당장 취업을 할 때까지는 석사 박사자 과정 때는 사실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입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5만 원이 돼서 우리가 저축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5만 원이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잉여 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모아놓고 시작해도 좋지만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라 잉여 자금을 모으는 걸 아예 배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잉여 자금 여기서 5만 원을 좀 줄여서 이거를 저축 투자로 플러스 시키자 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적금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었던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적금을 그대로 뒀고 사실 주식도 그대로 뒀습니다.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로는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ISA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ISA 단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하면서 적금보다는 수익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영을 해서 IS에다가 1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이분이 30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었는데 지방에 계시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에 해당했었을 때 200만 원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을 하면 청약에 민영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청약은 잠시 보류, 저축을 늘리고 싶어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로운 상품인 ETF로 단기적으로 혹은 좀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배정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들도 사실 채워져야 되지만 이분은 단기에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불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머리를 썼더니 그래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나 사실 더 늘어난 거죠. 이 작은 210만 원에서도 나갈 게 많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 하시게 되면 어렵겠죠, 당연히.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여기다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면 좋겠지만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안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므로 고정 비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갔죠. 저축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상황에서 변동 지출 쪽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봤을 때 의류 구입은 대학원 기간 동안에는 최소화하거나 있는 옷으로 잘 입을 수 있어서 저축 투자로 돌렸습니다. 제가 강제한 거 아니고요. 교육생님과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지금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 넣지 않고요. 우선 단기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단기 비과세 투자가 가능한 ISA에다가 1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비상금도 적지 않게 있어서 변동지출에서 아낀 5를 합쳐서 10을 또 ETF 투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대학원 기간 동안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재테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단기저축 20만원씩, 중기저축 20만원씩, 장기저축 10만원씩, 비상예기자금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축금액이 이제 60만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 저축금액이 총 720. 그래서 얼마나 늘었어요? 연봉 대비 28.57. 아까 몇 퍼센트였었죠? 19%였잖아요. 19% 보이시죠? 19%였어요. 28.57이 거의 몇 퍼센트가 늘었어요? 10%가 늘었잖아요. 10%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를 써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10% 늘린 거지 그냥 숫자를 막 조합한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상품도 되게 많은데 기간과 뭐 안정성, 수익성에 따라서 이런 상품들이 있고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이제 제가 교육생님들 도와드린 상품을 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들,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신모 대학원생님의 앞으로의 미래를 제가 좀 많이 잘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객님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들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